지난해 미성년자의 주식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교육의 순기능과 한탕주의 확산이란 평가가 엇갈립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에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권 분양의 공급 절벽 속 레미안 원베일리와 둔촌 주공 분양 일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자 미성년자의 주식 투자 인구와 또 투자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하 투자자 수는 27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17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미성년 투자자가 늘며 10대 투자자들의 보유 금액은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기간 증가율은 115%로 20대 12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미성년 주식 투자 열풍에 조기 경제 교육의 순기능과 한탕주의의 확산이란 엇갈린 평가가 나옵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넉 달 연속 상향 조정한 끝에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8%로 내다봤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바클레이즈 등 해외 IB 9곳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은 평균 3.8%로 2월 말 집계 때보다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들 IB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대한민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았지만 아시아 국가 10곳 가운데에선 태국에 이어 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순입니다. 조정된 전망치에서 이들 IB는 아시아 10개국 가운데 대한민국과 대만, 인도, 싱가포르는 올렸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베트남 전망치는 내렸습니다.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의 성장률은 지난달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에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 조정위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라인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적용됐습니다.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증권이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서울권 분양은 공급 절벽이라 할 정도로 물량이 적은 상황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서울권 대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와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폴의 일반 분양 시기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혜진 기자가 두 단지의 일정을 알아봤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에서 분양된 신규 물량은 2개 단지, 945세대입니다. 실제 분양된 물량만 따지면 831세대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면서 분양이 밀리기 시작한 지난해 1분기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줄어든 물량의 청약 경쟁률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분양한 자양 하늘채 베르는 1순위 청약에 9,919명이,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1순위에는 73,769명이 몰리는 등 2개 단지 청약에만 8만 명이 몰렸습니다. 특별 공급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납니다. 2분기부터 한 4분기 사이에 이제 건설사들이 예정했던 물량들이 나올 예정인데 그중에 이제 둔촌주공이 10월에 분양 예정인데 12,000여 가구를 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연간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공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 공급이 뜸하다 보니 레미안 원베일리와 둔촌주공의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두 단지는 지난해부터 분양 소식을 전했지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조합 내부 갈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분양에 나서지 않은 상황입니다. 레미안 원베일리는 다음 달 중 분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관건은 설계 변경. 이번 주 열리는 대의원회에서 사업 시행 계획 변경안 건을 총회에 상정하면 변수는 더 커집니다. 만약 총회에서 설계 변경안이 통과되면 분양은 더 지연될 전망입니다. 둔촌주공은 현재 조합 내용을 봉합하고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달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려던 게 기존 집행부의 가처분 소송으로 무산되는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분양 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연 뒤 감정평가, 분양가 산정, 공사계약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치려면 연내 분양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오늘 지지옥션의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거, 업무 등의 경매 진행 건수는 11,850건으로 이 중 4,926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률은 41.6%, 낙찰가율은 82.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낙찰가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 모든 용도의 부동산이 월별 경매 낙찰가율 평균 80%를 웃돈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과 대구의 아파트 낙찰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초 일부 종목에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행위 적발 시 주문 금액의 최대 10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소식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벌이는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과거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과징금 부과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과 함께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개정안에 대해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보다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금전적 처벌이 눈에 띈다며 이를 통해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과징금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 높은 수준에서 부여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매도 관련 행위들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가진다고 보는 거고요. 이전에 비해서 최소한 5배에서 10배 정도는 더 높은 수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황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개인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공매도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매도 투자자는 일정 기간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고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역시 공매도 시스템 관리가 강화되며 이를 어길 시 6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올해 2분기 수입 곡물 가격이 오르며 국내 식품 물가도 함께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국제곡물 4월호에서 2분기 곡물 수입 단가가 식용은 109.4포인트, 사료용은 107.6포인트로 전분기보다 각각 8.9%와 8.1% 상승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 국내 식품 물가지수는 111.7포인트로 전분기보다 1.5%, 배합사료 물가지수도 108.2포인트로 1.3% 따라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지난 겨울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른 데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과 해상 운임이 상승하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재산세,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될 전망이라고 하죠. 곳곳에서는 늘어나는 세금 부담에 좀 아우성인 상황이고요.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 모두 다 지금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NH농협은행 올백 자문센터의 백종원 세무사 모시고
부동산 세법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왠지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아, 네. 백종원 세무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서. 네.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가끔 재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또 이제 소중한 얘기 많이 전해 듣도록 할 텐데요. 예.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재산세, 종부세가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사례를 좀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네. 일명 보유세라고 하는 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그렇죠. 지난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부분이지만 지난 3월에 발표된 공시가격 인상은 조금 시장에 충격을 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찌각했다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예.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19% 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노원구와 예.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세종시에 소재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예. 각각 한 채씩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네.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공시가격의 경우 노원구 아파트는 41%가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에 69%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예.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는 196만 원에서 461만 원으로 한 2.3배 많이 정도 올라갔네요. 인상된 것으로 계산이 되고요. 예. 공시지가 인상으로 이 부분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부세도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만약에 세부담 상한이라고 해서 이 세목별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최대 550만 원까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에 내는 거죠, 이게? 재산세는 그 7월과 9월에 나눠서 나눠서 내고 내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내고 있습니다. 12월에. 네. 이게 분납되나요? 분납도 되고 있습니다. 네, 종부세 같은 그 경우에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네. 한 번에 500만 원 이상 세금 맞으면 표현이 맞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좀 많이 당황은 하실 것 같아요. 결국 세금은 이제 뭐 고가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네. 다주택자 이런 분들이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부에서도 이 부분 잡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자인 경우에 실질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게 사실인데요. 예. 하지만 이게 보유세는 말 그대로 주택을 보유한 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예. 이게 줄이는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왔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 네, 첫 번째로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집 팔아라. 네, 네. 근데 그렇다고 뭐 아무 주택이나 막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주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실익이 없는 그런 주택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양도 차익이 크지 않다거나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그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이런 주택들부터 처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주택을 처분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족이 여러 명이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게 일부 지분을 나눈다. 네, 맞습니다. 일부 유리할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는 만약에 같이 살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다면 세대 분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유세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긴 합니다. 한마디로 1가구 1주택, 2주택이 되는 거니까 세대 분리를 하면은 각각이 나눠지니까 1주택으로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과세는 맞지 않는다는 그럴 거예요?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다음은 어떻게 해요? 네, 두 번째로 만약에 2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2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씩 단독 명의로 보유할 필요도 있는데요. 2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게 되면 종부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과세율, 각각 2주택자로 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대신에 1주택을 각각 보유하면 각각 일반 세율이 적용되니까 거기서도 또 조금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네. 공동명의면 6억 원이죠? 네, 공제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제가 그렇고 1주택일 경우에 9억 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봐가지고 차라리 둘이서 50%씩 갖지 말고 네. 한 채 한 채 9억씩 그냥 받는 게 낫다라는 건가요? 이게 2주택인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 2주택이면 각각 50%씩 갖고 있으면 예. 각각 그 지분에 대해서 종부세는 계산하지만 어쨌든 2주택자로 봐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1주택이면 이분들도 1세대 1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예. 6억 원 공제는 되지만 세율 자체는 일반 세율이 적용돼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다음 또 있습니까? 네,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세 번째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세제 혜택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주택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길어지긴 했는데요. 10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하면서 함으로 해서 종부세를 조금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증 가지고 계실 거예요. 10년이니까 10년 내에 내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하거나 네. 임대주택을 거둬들인다면 네. 그동안에 받은 세제 혜택은 모두 다 반납이 되는 네, 건가요? 과태료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는 최대 3천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전까지는 4년, 8년이었죠, 원래. 네, 네, 그렇죠. 이게 또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네, 네, 많이 이 부동산 세법들이 워낙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매일 진행하면서 이거 공부를 하는데도 팔로우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1주택자 분들의 사실 세금이 올랐다는 게 이번에 가장 큰 아우성의 원인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뭐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좋으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공시지가 인상은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추후에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보유세, 특히 종합부동산세만 놓고 보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물건별 과세인 재산세와는 다르게요. 인별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6억 원씩 예. 공시가격에서 6억 원씩 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각각 6억 원이니까 12억 원이 공제가 되고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명의 1주택자는 9억 원이, 네, 6억 원은 아니지만 9억 원, 3억을 더 공제해 주니까 일면 비교해 보면 그 공동명의인 경우가 3억 원이 더 12억이니까 3억 원이 더 많이 공제해줘서 유리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단독명의 1주택자는 그 연령별, 보유 기간별에 따라서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해주진 않고요. 같은 1주택자라도 단독명의 1주택자만 해주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한번 활용을 해보면 유불리가 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대한 보유 형태별 종부세를 계산해 보면 21년에 공시 가격이 16억 3,100만 원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집 한 채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공동명의로 보유한 것보다 이분들이 최대 80%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공동명의보다 오히려 세금으로 60만 원 정도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경우는 더 단독명의가 이게 단순하게 공동명의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물론 이렇게 현재 공동명의인 경우에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단독명의로 바꿀 때는 또 다른 세금이라든지 취득세가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각종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다행인 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9월에 신청을 통해서 종부세 계산할 때는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적용되는 사례를 한번 따져서 내가 더 유리하다고 하면 9월 신청을 통해서 단독 명의로 계산해서 종부세 부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신혼가구 분들께서는 보유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좀 유리할 것 같고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하셨는데 1주택인 경우에는 굳이 나누는 것보다는 뭐 연령 65세 넘어가면 뭐 할인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나 보유 기간 할인을 받는 게 낫다. 보유 기간과 연령별 그 두 가지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혜택이 이거 더 진짜 잘 챙기셔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5월 31일 이전에 소유권을 넘겨야 등기를 다 쳐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 매물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실 텐데 생각보다 시장에 많이 안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망은 어때요? 일단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6월 1일 기준으로 그 날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6월 1일 이전에 그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길 수 있다면 정말 보유세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6월 1일까지 2달도 채 안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계속 제도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선뜻 의사결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들려오는 주택 시장에서도 얘기도 매물이 엄청 쏟아져 나왔다라고 들리지는 않는 거로 예측이 되고, 그러니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려우니까 아마 향후에 주택 시장은 양도소득세 부담과 그다음에 향후 집값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아마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치 보기 엄청 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뭐 부동산 저희도 취재차 가보거나 하면은 네. 많이들 그런 얘기해요. 눈치 보기 엄청 하는 거다. 또 매수자 매도자들이. 네. 다만 이제 아마 정부 정책이 큰 변화가 없다고 예측하는 다주택자 분들은 6월 1일 전에 팔겠죠. 조금 서둘러서 내놓는 매물들이 있을 있더라고요. 거고요. 네. 있긴 근데 있더라고요. 오히려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6월 1일이 지나면 과세 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에 네. 보유세 납세 의무자도 확정이 되고요. 또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세율이 10%포인트 또 올라가거든요. 추가되죠. 예.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현상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또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사실 공급으로 방향을 선회한 건 2월 4일 이사 대책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전까지 이제 이런 세금 강화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방안으로 내놨잖아요. 네, 네. 세금은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세금의 영향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이거 뭐 근데 정부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질문이고 대답일 텐데요. 시장 안정을 위해서 뭐 특정 세금을 하나 골라라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번에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뭐 큰 영향을 아마 부담스러워서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로 보이고요. 예.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억제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만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보유세 인상 효과가 아무래도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러면 뭐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저희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오늘 마지막 질문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짧게 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제 세법 전문가시니까 어떤 방향이 좀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일단 정부에서 꾸준히 대책은 내놓고 있지만 예. 세금만으로는 아무래도 뭐 큰 효과를 나타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예.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지만 뭐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보유세 인상이 분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건 확인했으니까 예. 결국 세금 정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들이 주택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조금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책이 뭐 혼란되지 않게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게 일관된 정책을 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1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보지 않는 식으로 정책이 아마 조심스럽게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부에서 뭐 집값 오른 게 내 잘못도 아니고 저절로 올랐는데 세부담 너무 크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세부담 줄여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반면에선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 그리고 많이 올랐는데 과세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1주택자 실소유자들은 지금 절실합니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마련 지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정부가 될 것 같습니다.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 백종원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스마트폰 시장 격변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에 그간 삼성과 애플 그리고 LG가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LG전자의 공백이 발생하며 중국산 스마트폰의 한국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LG전자의 철수로 이제 한국 스마트폰은 삼성전자만 남게 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LG전자의 점유율은 13%,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은 3위였습니다. 빈자리가 거의 없던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약 10%의 공백은 중국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휴대폰하고 삼성전자와의 휴대폰하고 이제 애플 크게 보면은 이제 빅3가 한국의 휴대폰 단말기 시장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LG전자의 빈자리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샤오미가 할인 공세를 퍼부으면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말 출시한 샤오미 홍미노트 10이 공짜폰으로 풀렸고 오늘부터 자사 제품을 최대 25%까지 할인해주는 미펜 페스티벌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도 LG폰 고객을 겨냥하며 안방 사수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들어 중저가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보상 판매에 LG 제품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보상 판매에 자사폰과 애플 아이폰만 대상으로 삼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스마트폰의 할인 공세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아 LG폰 공백으로 인한 점유율 경쟁에서 삼성의 우위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업체들이 국내에서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도 충분한 만큼 삼성전자는 안방 시장에서도 안심할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오전 한때 사상 처음으로 7,900만 원도 넘어서며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28분 기준 비트코인은 개당 7,94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일명 김치 프리미엄이 붙으며 해외보다 약 1,000만 원 넘게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한편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들의 합산 시가총액은 사상 최초 2조 달러도 돌파했습니다. 블룸버그 등의 보도에 따르면 가상화폐 합산 시총은 이날 한때 2조 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 시총은 1조 달러를 넘어섰고 2위 이더리움도 2,440억 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서울의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2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2억 1,10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처음으로 22억 원 선을 넘어선 것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6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업계에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압구정 등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대형 아파트 값이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3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55%를 수주하며 3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민국은 세계 선박 발주량 520만 CGT 중 286만 CGT를 수주했습니다. 이는 월별 기준 2015년 6월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1분기 누계 선박 발주량에서도 우리 조선사들이 532만 CGT, 점유율로는 52%를 차지해 중국과 일본에 앞서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엔 초대형 원유 운반선 14척 전량과 12,000 TU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 52척 중 34척을 수주하며 주력선 중에서 우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